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동시에 두 가지 뉴스에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입으로 꺼낸 스페이스X 상장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전자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역대급 상승 조건을 갖추기 시작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종목 두 개를 놓고 하는 잡담이 아닙니다. 시장에 돈이 어디로 몰릴지, 다음 판이 어디서 열릴지를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먼저 스페이스X 이야기부터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스페이스X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민간 우주 항공 기업이고, 펠컨9 로켓으로 전 세계 우주 발사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상장을 안 하고 있었죠. 오랫동안 비상장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분기마다 실적을 공개해야 하고,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결국 단기 수익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다음 분기 EPS를 걱정하면서 경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 단기 실적은 꿈을 갉아먹는 족쇄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스페이스X 내부에서, 그리고 머스크의 발언 안에서 상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들이 하나둘 포착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냥 어그로 속 루머로 끝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의 구체성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개월이라는 숫자가 시장에 돌기 시작했고,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투자자들이 거의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판이 열리면 누가 먼저 올라타는 거지? 바로 그 질문이 시장 전체를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스페이스X의 현재 기업 가치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최근 비상장 주식 거래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약 3,5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70조 원 규모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380조 원 수준이니까 비상장 상태에서도 이미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기업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말이 안 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IPO가 실제로 진행되면 보통 공모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기대감이 반영되고 수요가 몰리고 희소성이 커지면서 기업 가치는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IPO 이후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670조 원입니다. 이 숫자는 그냥 크다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이 얼마나 미쳐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숫자입니다. 스페이스X가 왜 이렇게까지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머스크가 만들었으니까 이름값 때문에 그렇다, 이런 수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강력한 현금 창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은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현재 전 세계에서 약 700만 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월 구독료는 평균적으로 약 10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월 매출이 7억 달러에서 8억 달러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조 원에서 10조 원에 달하는 순수 구독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 숫자가 이미 큰데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직 커버되지 않은 지역이 훨씬 많고 확장 여지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밥줄이 따로 있는 겁니다. 스타링크는 그냥 보조 사업이 아니라 스페이스X 전체를 바치는 현금 엔진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로켓 발사 사업까지 더해야 합니다. 펠컨9 로켓의 발사 비용은 1회당 약 6,7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사 대비 얼마나 저렴한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거 나사가 우주 왕복선을 한 번 쏘는 데 들었던 비용은 약 15억 달러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그걸 6,700만 달러 수준으로 줄인 겁니다. 그것도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으로 말입니다. 펠컨9의 부스터는 현재까지 최대 19회 재사용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발사 한 번당 원가가 계속 낮아진다는 겁니다.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돌렸으니까 경쟁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이 원가 구조를 따라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로켓 한 번 쏘는 사업 같지만 실제로는 비용 구조 자체를 갈아엎은 회사인 셈입니다. 그리고 스타쉽이 있습니다. 정말로 말해서 이 대목이 더 무섭습니다. 스타쉽은 현재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차세대 초대형 로켓입니다. 완전 재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 번에 최대 150톤의 화물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펠컨9의 페이로드가 약 22톤 수준이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스타쉽이 상업 운용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발사 비용은 더 낮아지고 동시에 훨씬 더 무거운 화물을 더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스타링크 위성을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싸게 쏘아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닙니다. 시장 지배력을 더 두껍게 만드는 방어선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따라오기도 전에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오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페이스X는 그냥 꿈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화성, 우주, 미래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스타링크로 현금을 만들고 펠컨구로 비용 우위를 굳히고 스타쉽으로 다음 단계의 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3개월 안팎의 상장 가능성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시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 한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광풍처럼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구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IPO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상장 하나 나온다, 대박이다 이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스페이스X 상장 소식이 공식화되는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우주항공 관련 ETF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크의 ARKX가 있고 글로벌 X의 ROKT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타이거 우주항공 ETF나 코덱스, 미국 나스닥 기술주 같은 상품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이 ETF들의 편입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ETF 자금이 자동으로 스페이스X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크게 생기는 상황이 열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자금 구조 자체가 밀어올리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스페이스X 한 종목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는 건 민간 우주 경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주식시장 한가운데 올라온다는 선언과 비슷합니다. 이 선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 투자자들의 시선은 우주 관련 전체 섹터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블루 오리진, 로켓랩, 버진 갤럭틱 같은 경쟁사들도 재평가를 받게 되고 로켓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위성통신 관련 기업들, 우주보험 관련 기업들까지 연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한 군데에서 불이 붙으면 그 옆에 있는 종목들까지 줄줄이 불꽃이 튀는 겁니다. 하지만 실체 없는 군중 심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산업의 중심축이 옮겨갈 수 있다는 기대가 그 뒤를 바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머스크의 폭탄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한 발언들을 정리해보면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는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첫째, 스타링크의 분사 상장 가능성입니다. 머스크는 스타링크가 충분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추게 되면 상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스페이스X 전체를 통째로 상장하는 게 아니라 가장 수익성이 높은 스타링크 사업만 별도로 떼어내 상장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사 상장을 할 경우 스타링크의 가치가 독립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동시에 스페이스X 본체의 가치도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알짜 사업이 따로 가격을 매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더 미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몰릴 명분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도지,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 활동과 관련한 발언입니다. 머스크는 미국 정부의 우주 관련 계약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정치적인 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정부 계약이 스페이스X에 더 유리하게 재편될 경우 매출과 수익성이 더 개선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나사와의 계약, 국방부와의 계약, 여러 우주 관련 발주가 스페이스X 쪽으로 더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런 기대가 한번 붙으면 실적 전망치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뉴스 한 줄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셋째는 화성 이주 계획 관련 발언입니다. 머스크는 최근 인터뷰에서 2026년 안에 화성에 무인 우주선을 착륙시키겠다는 목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유인 탐사를 시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숫자가 현실적인가 아닌가를 두고 논쟁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논쟁 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스페이스X와 우주 관련 섹터 전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머스크는 그걸 모를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말해서 그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내러티브 마케터 중 한 명입니다. 말을 던지면 시장이 반응하고 시장이 반응하면 자본이 움직이고 자본이 움직이면 다시 현실이 바뀌는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발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시장인 세컨더리 마켓이나
토지, 이퀴티 제너 같은 플랫폼에서 스페이스X 주식을 거래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제한적이니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시장이 한번 꽂히면 얼마나 무섭게 달리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눈치 빠른 자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뒤늦게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점점 더 비싼 가격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럴 때 시장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아직 안 늦었나? 그런데 보통 그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이미 판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삼성전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앞에서 스페이스X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갑자기 삼성이 왜 나오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연결고리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우주산업이 시장의 기대를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우주산업이 실제로 무엇을 먹고 돌아가는지 봐야 합니다. 화려한 로켓도 위성 인터넷도 자동화된 발사 시스템도 결국 바닥에는 반도체가 깔려 있습니다. 우주 경제가 커질수록 그 밑에서 밥줄처럼 받쳐주는 건 결국 칩이고 메모리고 고성능 제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이 커질수록 그 돈이 흘러가는 다음 수혜처를 찾는 시선은 자연스럽게 반도체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한국 대표 대형주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 경제라는 거대한 서사를 보기 시작했고 그 서사가 현실이 되려면 결국 반도체 공급망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바로 그 공급망의 핵심 한복판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이 연결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스페이스X 상장 이슈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우주주 테마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저평가, 반도체 업황, HBM, 파운드리, 메모리 사이클까지 한 덩어리로 다시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장의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스페이스X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도 여기서 삼성이 왜 나오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연결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역대급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절제된 표현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0배 수준입니다. PBR 1.0배라는 건 회사가 청산될 때 받을 수 있는 가치와 현재 주가가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 공장, 설비, 특허, 현금 같은 자산을 거의 원가 수준에 사는 것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이냐면 삼성전자가 이런 수준에서 거래된 경우는 역사적으로 몇 번 없었고 그때마다 이후 흐름은 차트가 말해줬습니다. 시장은 늘 비관이 크게 달했을 때 가장 중요한 바닥을 만들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지금 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도 이해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몇 년 동안 주가 부진을 겪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의 뒤처짐입니다. AI 열풍이 불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했는데 이 시장에서 삼성은 SK하이닉스에 비해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H100, H200 GPU에 들어가는 HBM3 메모리 공급에서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동안 삼성은 품질 인증 문제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게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고 주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정말로 말해 이 구간에서 투자자들은 삼성이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가 아니라 한 발 늦은 추격자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까지 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의 수율 문제였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TSMC와 경쟁하면서 3나노, 2나노 공정을 개발해왔지만 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계속 나왔습니다. 수율이 낮다는 건 같은 웨이퍼에서 정상적인 칩이 나오는 비율이 낮다는 뜻이고 결국 원가가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쓰고도 더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일부 대형 필리스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TSMC로 발주를 옮기는 움직임이 보도됐고 이것도 주가에는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말 그대로 신뢰 산업입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기술 격차보다 더 무서운 게 고객사의 심리입니다. 그 심리가 돌아서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사이클 문제였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은 사이클을 타면서 오르내리는데 최근 몇 년간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삼성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메모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약세이면 삼성의 실적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부진이 주가에 반영된 겁니다. 결국 HBM에서 밀렸고 파운드리는 흔들렸고 메모리 업황까지 꺾였으니 시장이 삼성전자에 냉정해진 건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다 아는 악재로 충분히 두들겨 맞았다면 그 다음은 그 악재가 얼마나 해소되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HBM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은 지금 HBM3이 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수율과 품질 개선이 상당 수준 이루어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와의 공급 계약 협상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엔비디아 블랙엘 GPU, 그러니까 차세대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 공급 업체로 공식 인증을 받게 된다면 그 순간 주가는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희망 섞인 기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시장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인증이 확정된 뒤가 아니라 확률이 높아졌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자금은 선반영되기 시작합니다. 파운드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이 나노 GAA, 그러니까 게이트올 어라운드 공정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GAA는 기존 핀팩 공정보다 전력 효율과 성능 면에서 한 단계 위인 기술입니다. TSMC도 이 나노에서 GAA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만약 삼성이 더 빠르게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면 경쟁 구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퀄컴, AMD 같은 필리스 업체들이 삼성 파운드리로 일부 발주를 돌릴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다들 TSMC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지만 반도체 업계는 늘 그랬습니다. 기술 전환점이 오는 순간 판이 다시 열립니다. 정말로 말해서 시장은 한번 굳어진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타이밍에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메모리 사이클 역시 지금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 서버 수요 증가로 인해 서버용 디램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I 모델 하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 용량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GPT사 수준의 모델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는 수천 개의 고용량 디램 칩이고 이 수요는 세대가 바뀔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결국 삼성의 실적 개선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AI가 이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번 생긴 수요가 꺼지는 게 아니라 더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들은 결국 다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와 삼성의 연결고리를 설명할 시점입니다.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계속 확장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위성 한 대에 들어가는 통신칩, 처리장치, 메모리 양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스타링크는 현재 약 6,000개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수만 개의 위성을 띄울 계획입니다. 이 위성들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교체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스타쉽 개발 과정도 있습니다. 발사 시스템의 자동화, 착륙 제어, 통신 체계, 이 모든 것들이 반도체 없이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 환경에서 쓰이는 반도체는 일반 소비자용보다 훨씬 높은 사양과 내구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단가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 능력을 더 키우고 그 돈으로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 그 수혜는 자연스럽게 반도체 공급망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더 직접적인 연결고리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스페이스X의 칩 제조를 수주할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위성용 맞춤형 칩을 직접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칩을 누가 만드느냐입니다. TSMC가 현재 가장 앞서 있다고 보이지만 삼성 파운드리가 경쟁력을 회복하면 이 파이의 일부를 가져올 가능성도 충분히 생깁니다. 여기에 삼성의 또 다른 강력한 상승 요인도 있습니다. 바로 자사주 매입과 배당 정책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동시에 주가를 방어하는 역할도 합니다. 10조 원이라는 돈이 계속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받아내기 시작하면 하락을 막는 강력한 매수 세력이 상시 대기하는 것과 비슷한 그림이 됩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을 샀다 팔았다 하는 흐름이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하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로 굳어지면 주가는 그냥 올라가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 증시 전체에 밸류어 프로그램 이슈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동종 기업보다 낮게 평가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밸류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주주 환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은 단순히 한 기업이 주식시장에 대비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가 우주를 본격적인 경제활동의 무대로 삼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경제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인프라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 공급망의 한복판에 있는 기업이고 지금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중요한 건 개별 종목 하나만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어떤 ETF들이 움직일지,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섹터가 어떤 수혜를 입을지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타이거 반도체 ETF나 코덱스 반도체 ETF 같은 상품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거론됩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아예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여러 번 기대를 키웠다가 방향을 틀었던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 상장 폐지 투입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감각을 잘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역시 HBM 인증이 계속 지연되거나 메모리 사이클 반등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될 경우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파운드리 경쟁에서 TSMC와의 격차가 생각보다 쉽게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금은 이 두 이야기가 정확히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우주 관련 섹터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촉매가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라는 핵심 인프라의 가치가 다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재평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방향을 읽지 못하면 기회는 그냥 눈앞을 지나갑니다. 스페이스X 상장은 분명 역사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의 저평가도 언젠가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누가 그 타이밍을 먼저 인식하고 준비하느냐입니다. 여러분도 이 흐름에 대해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큰 판의 변화를 계속 놓치지 않으려면 가볍게 함께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